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제목은 혼천이와 혼천식의 제목이 조금 다르죠? 조선의 천문학이었던가요? 제목이? 원래 제목이? 저한테 주어진 게, 그래서, 이게 좀, 이 제목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혼천이와 혼천시계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목을 달아줘가지고, 이거 혼천이와 혼천시계가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옛날 과학이니까. 요즘 과학도 뭐 어렵기도 하지만, 현대인이 옛날 거를 이해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만원권 지폐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땡치기로 했습니다. 천문학 하다 보니까 지리학 얘기들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천문지리학 뭐 이렇게 제목을 바꿨고요. 과학 어려운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림 감상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림이 많죠. 아마 처음 보시는 그림도 있을 거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긴 한데 또 시간이 허락되어 있고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어쨌든 최대한 그림을 소개하면서 그림 감상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권이니까 처음부터까지 만원권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다룰 건데요. 이거 옛날 거죠? 네. 거죠? 혹시 뭐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스캔을 직접 뜬 거거든요. 분명히 내가 스캔을 한 거라서 갖고 있었을 텐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또 없어져 버렸네요. 찾으려고 해도 없어져서 어쨌든 만원권 옛날 2007년이죠. 뭐 지금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거의 다 회수를 해서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옛날 만원권 지폐 이거 뭐 세종대왕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 이제 이거죠. 자경로라고 하는 그 세종대왕 때 만든 자동 물시계가 만원권 지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5만원권이 없었으니까 최고액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액권의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이 주인공이고, 그 세종대왕이 만든 성취이죠.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이제 자경로를 집어넣은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면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뒷면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혼천이요? 그거는 이제 신권이죠.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이건 옛날 거. 옛날 거의 뒷면. 이 기억력들이. 저도 사실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했더니, 짜잔 하고. 뒤에 경회로가 있더라고요. 경회로 맞죠, 이거? 네, 경회로 주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세종대왕 때의 그 대단한 업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뭐 옛날에 경복궁에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앞과 뒤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스토리를 엮어서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경루죠. 이게 덕수궁에 있는 거고요. 당연히 국보고 현재는 이제 물통만 있는 겁니다. 물통만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재래식 물시계가 이 물통만 있는 겁니다. 물통만 있는 겁니다. 요 위에서부터 이제 물을 내리면 요 밑으로 물이 내려와서 여기에다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거기다 적어 놓은 잣대가 있어서 잣대가 이렇게 물에서 뜨면서 시간을 딱 아는 그런 거는 재래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 자동 물시계로 이제 만든 거죠. 개량했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온 건데, 현재 당연히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건 이런 물통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남아있는 물통이 요거죠, 요만큼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이제 기계 장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동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당연히 현재 남아있지 않고, 그걸 이제 문헌에 근거해서 현재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원에서 현재 고궁박물관에 있죠. 경복궁의 오른쪽, 앞에 오른쪽에 보면 고궁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하 전시실에 가면 굉장히 크게, 이 정도 홀 크기 되는 것 같으네요. 여기 가운데 요거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볼만하니까. 이거 하루에 한 번씩 돌리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돌리긴 하는데, 처음에 복원해서 설치했을 때는 하루에 한 50분 정도 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 이렇게 좀 고쳐놨는지 모르겠고, 지금도 매일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일 돌리는 게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여튼 돌게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복원을 한 자경루의 모습이고, 그 중에 이제 요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그 옛날 만원권 지폐에 들어간 그 자경루가 되어 있습니다. 짜잔. 이게 이제 요즘 지폐죠. 요즘 만원권 지폐고, 요즘에 이제 5만원권이 생겨가지고, 좀 초라해지긴 했습니다. 그죠? 5만원권 딱 등장하면서 너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요즘, 애들한테 만원짜리 줘도 별로 이렇게 권위가 안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뱃돈으로 요거 주면은 조금 싫어하죠? 옛날에 2007년 전만 해도 요거 오면 완전히 그냥, 그 권위가 섰는데, 요즘엔 좀,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의 권위가 많이 좀 이렇게 눌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거기 그 인쇄물 때문에 사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탁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게 재밌는데, 다 알고 계시죠? 그 밑에 있는 게 뭔지. 예? 이게 미리 나눠주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뭐 당연히 국권에 이어서 신권도 세종대왕이 이제 그 주인공으로 앞뒤 다 해서 어떤 주인공이죠.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여기 있는 거 뿌리 깊은 남간 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용벼천가죠. 훈민정음에 의해서 지은 노래죠. 뭐 태조 이성계를 비롯해서 조선 왕조의 창건을 이제 칭송하는 그런 노래는 말이죠. 그 용벼천가가 그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1월 오봉도라는 거죠. 1월 오봉도. 명칭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도 불러주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1월 오봉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그 바탕 화면에 깔려 있습니다. 사극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사극에 이제 왕이 있으면 항상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거의 뭐 왕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 1월 오봉도. 조선의 왕의 뒷자리에 항상 들어간다. 그래서 그 그림은 좀 이따 더 큰 걸로 바로 뒷장이 나오는군요. 예, 이겁니다. 1월 오봉도라고 되어 있죠. 양 옆에 이제 나무가 있죠. 뭐 신령스러운 나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5개의 봉우리가 있죠. 5개의 봉우리가 있고, 밑에는 이제 물이 있고, 뭐 폭포도 보이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 이 도록집에 의하면, 이것도 이제 고궁박물관에서 나온 그 도록집인데, 그 도록집에 보면 맨 밑에 해와 달은 음양을 상징하고 5개의 산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하므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왕의 존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존엄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왕의 뒷자리에 항상 따라다니니까 이게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저렇게 도록집에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 2개, 5개의 봉우리 하니까, 이게 2개, 5개, 그래서 음양오행, 뭐 이거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을 갖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음양오행에 입각해서, 존엄한 왕권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도록집의 얘기고요. 박물관에 그렇게 해놨을 뿐이고, 실제 그런지는 사실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게 그림이 나중에 조금 다시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어떤 근엄함을 느낍니까?
이게 화풍이 민화풍이에요. 민화풍이죠. 맞죠? 뭐 미술사, 뭐 박물관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미술사가 굉장히 좀 많이 유행을 하던데, 미술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민화풍입니다. 민화하고 근엄한 거리가 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근엄한 왕의 상징을, 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화풍,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화풍만 보더라도 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근엄하신 조선 국왕의 뒷자리를 항상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사실 왜 그럴까? 민화풍의 그림과 근엄하신 조선 국왕과의 연결.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모습이죠.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그 배운 대로 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르는 그 무언가에 있는 조선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뒷면이죠. 아까 뒷면에 뭐 혼철이 말씀하셨는데 짜잔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뭐 프린트문에 다 있으니까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바탕 화면이죠. 바탕 화면에 있는 게 그러니까 별자리 그림으로 있는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 그림이 이제 바탕 화면으로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혼천이가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광학망원경 요거죠.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광학망원경이 그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문학이죠. 세 개 다 천문학으로만 갖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그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별자리 그림이 여기서 온 거예요. 이 그림의 이 가운데 부분이겠죠, 당연히. 이 가운데 부분 그림이 거기에 들어간 거고요. 혼천이는 이겁니다. 혼천이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고요. 국보 230호입니다. 166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현재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1669년. 송희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보로 지정이 됐고, 국보 230호인 것이고요. 공식 명칭도 혼천시계입니다. 혼천시계. 원래 사료에는 혼천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천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시계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 국보로 하면서 공식 이름을 혼천시계라고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약간 수정을 한 것이겠죠. 혼천시계는 요게 이제 혼천이죠. 만원권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떼서 만원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까 자경루도 물통만은 아주 재래식 물시계에 있었던 것이고, 세종대왕 때 만든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과학의 성과는 그 옆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자동 기계장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정말 이 혼천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있던 거고요. 고대부터 있던 건데, 정말 의미 있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요 부분이죠.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기계장치. 이게 과학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원권에는 그건도 빠지고 요것만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광학망원경이죠. 직경이 1.8m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광학망원경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광학망원경. 그러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혼천이가 조선시대의 최고의 천문학의 성취를 대표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는 그것과 상응하는 현대 천문학, 현대 대한민국의 천문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8m 정도의 광학망원경이면 이거는 이제 세계 무대에 올리면
대중소로 따지면 중급입니다. 중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천체망원경 같은 거에 돈을 덜 써야겠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큰 게 세계 무대에 가면 중급밖에 안 되는 거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게 보면 벌써 이제 10위권으로 넘어갔잖아요. 선진국인데 이 천문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이 중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근데 그거를 또 뭐죠? 1만 원권 지폐에 넣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죠? 뭐 다른 거 찾으면 국제 무대에서 최고 수준인 거 이 천문학 중에서 찾으면 없을라나요? 모르겠네요. 제가 천문학 전공자가 아니고 역사 전공자라서요. 어떤 역사 전공자 입장에서 조금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면과 뒷면 옛날 거 이렇게 다 합해서 이제 10,000원권 지폐에 담겨 있는 거는 결국 한국의 전통과학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용비어천가, 일월로봉도, 그리고 옛날 지폐에 자경루가 있고, 뒷면에는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 훈천의, 그리고 이제 보현산 전문대의 이제 광학망원경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거겠죠? 세종대 천문학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 세종대의 천문학이 뭐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 속에서 가장 절정에 달했던 자랑스러운 그런 세종대의 천문학을 이제 10,000원권 지폐에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에 이게 나오고 나서 과학계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반가워해서 이 과학계에서는 그 성명서도 내고 하여튼 고맙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먼저 대표적인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이니까요. 그 한자로는 저렇게 씁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 조선시대의 대표 정통 천문도입니다. 정통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제 비정통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설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왕실에서 만든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천문도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본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맨 밑에 이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원래 조선시대 동안에는 법적으로는 이 천문도는 민간에서 사사로이 제작하거나 소장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법률, 물론 저희도 이제 경국대전만 알고 있지만, 경국대전은 뭐 요즘의 헌법과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법의 경우, 뭐 처벌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대명률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근데 그 대명률에 의하면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에서 사사로이 배우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간에서 사사로이 천문학을 배우면 그거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백대는 뭐 때리는 사람의 강도에 따라서 세게 때리면 죽는 거고요. 약하게 때리면 뭐 그냥 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것이긴 하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장백대인데요. 물론 이 장백대를 맞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법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정통 천문도는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이긴 한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정통 천문도라는 건 없기는 하지만, 그거는 법으로만 그렇고 조선 후기 정도에 가게 되면 민간에서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정통 천문도가 조선 후기에는 막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그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걸 민간에서 만들면서 굉장히 조금 쾌감을 느끼면서 만들고 그랬겠죠?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건데 이걸 자기가 만들고 그런단 말이잖아요.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자기가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정통 천문도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1395년.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됐잖아요. 1392년이니까 2, 3, 4, 5. 횟수로 4년 만에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돌에 새겼습니다.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고궁박물관에 가면 전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오래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보 228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종대에도 또 하나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료 기록상으로만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조대에 만들고 나서 이 천문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탁본을 떠서 배포를 하곤 했었습니다. 탁본을 떠서 배포를 한다는 건 그냥 아무나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고위 관료들에게 탁본을 떠서 하사해 주는 거죠. 하사해 주면 그 하사를 받으면 그걸 갖고 이제 가보로 대대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 행사 중에 대표적인 거는 예를 세자책봉과 같은 겁니다. 세자책봉. 그러니까 세자체를 책봉하는 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게다가 세자는 다음 왕이기 때문에 천문도가 왕권을 상징한다면 다음 왕이기 때문에 천문도를 세자 책봉할 때 고위 관료들에게 탁본을 떠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세월이 오래되니까 이제 그걸 탁본을 떠도 희미해지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숙종 때에 태조대 것들 그대로 복제합니다. 그대로 복제해서 새로 만듭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건 지금도 선명합니다. 현재 있는 대부분의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탁본이 이 숙종본에서 탁본을 뜬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죠. 387호. 근데 뭐 복제했기 때문에 보물이겠죠. 복제하지 않고 아마도 새로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만들었으면 아마 국보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태조 때 거를 그대로 이제 복제를 했기 때문에 국보까지는 가지 못하고 보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1687년에 제가 물음표를 친 거는 이것도 문화재청의 공식 입장인데요. 1687년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착오에 의해서 숙종대인 건 분명한데요. 기록을 이제 잘못 해독을 해서 1687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거기다 쳐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 지도들입니다. 민간에서가 아닌 건 다 탁본이죠. 탁본은 당연히 정부에서, 왕실에서 탁본을 떠서 나눠준 것만 남아있는 거니까 탁본 뜬 건 다 현재 남아있는 숙종대 거를 탁본을 뜬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민간에서 사사로이 만든 겁니다. 왼쪽 거는 채색, 이제 뭐 색칠을 한 거죠. 색칠을 하고 탁본이 아니라 이제 직접 그린 거다라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건상열차 분야지도. 제목부터가 조금 달라져. 천상이 아니고 건상열차. 의미는 같은 천상이나 건상이나 마찬가지 하늘을 뜻하는 거니까요. 건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대관령 박물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좀 더 세밀하게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 별자리가 있죠? 이 별자리가 3원 28수. 이게 3원 28 숫자죠, 숫자인데, 별자리일 때는 수로 있습니다. 3원 28수, 입니다. 3원 28수 체제죠. 3원 28수 체제인데, 가운데 이게 노란색으로 한 게 3원입니다. 세 개의 그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자미원이고요. 제일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미원이고, 그 아랫부분에 있는 게 태미원이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천시원에서 삼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각각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미원은 하늘의 궁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늘의 궁전. 하늘의 궁전이어서 그 안에는 뭐 궁궐의 담도 있고 황제와 황실의 인물도 있고 관료들과 부서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 감옥도 있고 궁녀도 있고 물식의 담당자, 영빈관, 뭐 왕의 침대를 상징하는 별자리들이 이 자미원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옛날에 북극성입니다. 옛날에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 세차 현상 때문에 북극성이 달라지죠? 아십니까? 세차 현상을 아십니까? 천문학을 저희가 깊으신가 보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예, 세차라는 게 이제 지구축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축이 돌기 때문에 이제 북극성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의 북극성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여기 써 있군요. 지금의 북극성은 요겁니다. 지금의 북극성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북극성은 사보성이라고 해서 사보성에 의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북극성이 달라지면서 사보성을 벗어나서 그 건너편에 있는 게 현재 그 명칭이 이제 구진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의 북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얼마 지난 겁니까? 1395년이니까 한 700년 지났잖아요. 700년 만에 이렇게 북극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태미원, 그 다음에 태미원은, 그 아래에 있는 태미원은 이게 정부종합청사입니다. 정부종합청사. 아까 이걸 보시면 아까 담이 있었잖아요. 각각 다 담이 있습니다. 이게 3원의 원이 담원자잖아요. 그래서 담이 있는데, 자미원의 담은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미원의 담이고요. 태미원의 담은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죠. 담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그게 이제 태미원의 담이고, 그 태미원 안에는 이제 정부 종합청사여서 그러한 정부, 그러니까 자미원이 왕실, 궁궐 안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태미원은 궁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의 각종 부서들, 기관들, 뭐 이런 것과 상징되는 것들이 그 안에 있고요. 천시원은 이제 옆에 이거죠. 그래서 천시원도 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이 있고, 그 안에는 하늘의 저작거리, 하늘의 시장인 거죠. 그래서 뭐 그 안에 이러한 이작거리에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안에 종대부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종대부라고 하는 별자리가 천시원 안에 요건데요. 요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 안에 종대부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 종대부는 이 선산일차분야지도의 별자리는 1367개가 있습니다. 별자리 다 세보면 1367개가 있는데, 중국의 별자리는 1364개입니다. 1364개. 근데 1364개하고 중국의 별자리하고 조선의 별자리는 사실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뭐 당연히 중국에서 이렇게 체계화된 별자리가 예를 들어 사기 천관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서 천문지 이런 걸 거치면서 3원 28수 체제와 그 별자리 1364개의 별자리 체제가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배워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별자리가 같은데요. 저 종대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종대부만 중국의 별자리에 없는 별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의 별자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극이나 영화를 보시면 이제 조선의 별자리 해가지고 유독 주목을 해서 딱 부각시키는 것. 그게 조선의 별자리인 종대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수죠. 28수는 이제 3원 그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게 28수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 파란 게 동방칠수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7개의 이걸 별자리라는 별의 구역입니다. 이건 28개의 별의 구역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동방에 예에서 각항, 저방, 신미, 기에서 7개의 별자리로 구역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북방도 7개, 서방도 7개,
남방도 7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목할 것은 이 구역이 균등한 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균등하지가 않잖아요. 불균등하잖아요. 구역의 너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너비가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제 우리랑 사고 방식이 다른 거죠. 현대과학 같으면 실제로 신법 천문도라고 알려져 있는 훗날의 천문도를 보면 이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근데 옛날에는 균등하게 나누지 않은 거예요. 균등하게 사실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게 더 편한 게 아니거든요. 편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별자리를 규정을 하고 그 대표 별자리, 그러니까 대표 별자리가 차지하는 그 구역으로 이 28수를 나눈 것인 겁니다. 그래서 각수다 그러면 각수라고 하는 각수 구역 안에 각수라고 하는 대표 별자리가 있고요. 그 대표 별자리가 차지하는 영역을 각수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별자리에 따라서 구역의 너비가 정해지는 그런 방식인 거죠. 현대인이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보이죠. 그건 이제 현대인의 생각이고요. 과거에는 전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아주 그 일률적이고 균등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모든 게 다 그래요. 지리도 그렇고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요즘처럼 아주 자로 딱딱 선을 그은 것처럼 균등하게 하거나 이게 현대인 방식이죠. 현대인의 방식이죠. 옛날 사람의 방식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거를 거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균등하고 일률적으로 무언가를 분류하고 나누고 거기에 갖다 붙이고 하는 거. 이거를 오히려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위적이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은 원래 불균등한 거다라는 거죠. 원래 불균등한 게 자연인데 그거를 억지로 균등하게 나누는 거. 이게 오히려 불합리한 건 아니게 자연스럽지 못한 거니까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옛날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어쨌든 28수가 이렇게 불균등한 2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옛날에 천상열차 분야주의에 담겨있는 옛날의 별자리들은 3원과 28수 체제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일단 먼저 조선의 정통 천문도로서 왕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당시의 천문학의 성취라든가 내용이 이 안에 대표적인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별자리이지만 그 여백에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 기록들이 다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들면 이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24절기 때의 혼효중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가운데 있는 요거인데 혼효중성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중성입니다. 중성. 혼효라고 하는 건 새벽과 저녁 때 해가 뜨고 질 때를 혼효라고 하는 거거든요. 해가 뜨고 질 때 뜨는 순간에 자오선에 걸치는 별. 가장 가운데 있는 별. 그게 중성입니다. 그게 이제 혼효 중성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시계 우리 작용을 물시계를 하면 물시계에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시계를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그 시간을 어떻게 재냐? 결국은 별을 보고 재는 거예요. 별을 보고. 그러니까 혼효 때 해가 지고 뜰 때 그 순간에 딱 정중앙에 오는 별자리를 딱 보고 어느 별자리가 왔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딱 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기 때 혼효 중성별의 데이터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28수의 거국분도는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28수의 거국분도의 기록인데 그 중에 이제 28수라는 거는 28개의 별자리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의 좌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좌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첫 번째인 각수의 경우에는 별이 2개다. 각이성, 각수는 별이 2개다. 그러니까 대표 별자리인 각수가 별이 2개라는 얘기죠.
그 별이 두 개고 각수의 구역인 12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수마다 구역이 거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수의 별자리는 12도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각수의 중심되는 별자리가 거극 91도. 거극이라고 하는 건 극으로부터, 북극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91도다라는 얘기죠. 이게 각수가 요건데요. 요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두 개가 있죠. 그죠? 요 각수 두 개. 그 두 개가 있는 요 별자리가 이게 각수 구역인데, 이 각수 구역이 12도다라는 얘기고, 그게 정확히 보면 이게 별자리면 적도에 딱 걸려 있잖아요. 보면 적도에 걸려 있으니까 북극성으로부터 90도 떨어진 거죠. 91도, 정확하게 91도겠죠, 그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90도지만 옛날 각도 기준으로는 91도니까 정확하게 여기 북극성으로부터 여기까지 91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수라고 하는 거에,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그 구역의 중심이 되는 별자리의 좌표를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어떤 그 별자리를 딱 지정을 하면 그 별자리의 좌표가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각수 근처에 있는 별자리라면 이 각수로부터 몇 도 떨어졌고 그 북극으로부터 몇 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옛날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28수의 거극분도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게 중요한 국가 표준 천문학 데이터가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군의 발문인데요. 권군의 발문은 여기 있는 게, 요 맨 아래에 있는 게 권군이 쓴 발문입니다. 권군은 뭐 조선 초의 대표적인 고위 관료이죠. 그거를 이제 더 크게 이제 확대를 했고요. 거기 발문해 보면 요건 말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맨 앞에 보면 그 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보면 우천문도 석본은 제가 그냥 그 번역하게 또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우천문도는, 이 천문도는 말이죠. 이 천문도 석본, 돌로 만든 석본은 구제 평양성, 옛날에 평양성이 있었다. 근데 병난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가지고 강에 빠졌다. 강에 빠졌다. 그래서 실지. 그래서 잊어버렸다. 그래서 세월이 이미 오래돼가지고 그 인본지 존자, 그 인쇄한 것이 남아있는 게 존자가 절무의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오른쪽에 천문도 석본이 옛날에 평양성에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나가지고 대동강에 빠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다 세월도 오래돼가지고 그 인쇄된 것조차 없다.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설할 때쯤에 하면 현재 이 천문도의 원본이죠. 이 천문도의 원본은 옛날에 평양성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전하께서 수명지 초에 1000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처음에 이 일본 투진자 하나의 인쇄본이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 하나의 남은 일본을 투진자 이렇게 바치는 자가 있어서 전하께서 매우 그걸 귀중하게 해가지고 서운관의 명예, 서운관이 요즘에 천문연구원입니다. 천문연구원인 서운관의 명예가지고 중과고 석본으로 이거를 찍어라, 다시 새겨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맨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걸 음미해 봅시다. 이게 옛날에 평양성에 있었다는 얘기는,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본이 고구려의 수도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고구려 때부터 있던 천문도다. 이거를 이렇게 뭔가 의미할 것 같죠. 그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은연중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천문도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잖아요, 하늘. 그래서 천문도는 사실 천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명은 하늘의 명이고요. 왕이라는 존재는 천명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천문도가 없어졌다는 거는 고구려의 천명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천명이 없었다. 그렇죠?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고 조선을 건설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걸 바쳐요. 그걸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라진 고구려의 천명이 사라졌다가 이성계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 될 사람이다. 천명이 너에게, 감히 너에게라니까 그렇군요. 당신에게 있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갖다 바치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확인되지 않은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명을 이제 이성계에게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귀중하게 여기서 여기다 새겼다라는 거죠. 왜 만들었느냐? 이게 답이죠. 왜 만드는지, 그죠? 물론 이게 100% 다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천문도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중간 부분, 이어지는 게 여기 제가 이미 번역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임금과 순임금 얘기를 합니다. 요임금과 순 앞부분에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직접 한 부분은 이제 천명을 받아서 왕이 이게 조선을 건국을 했고 그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천문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밑에 보면 요임금과 순임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임금과 순임금이 이걸 했다는 겁니다. 요임금은 그러니까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이거를 이제 해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요임금은 역법을 만들었고요. 순임금은 선기옥형이나 혼천이와 같은 관측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하면 최고의 성군이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성군이잖아요. 그 이상적인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이 역법을 만들고 혼천이라는 관측기구를 만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요임금과 순임금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사람은 다른 일 다 집어쳐두고 맨 먼저 요같이 천문학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기 써놓고 있어요. 자, 이제 태조 이성계도 왕이 되고 나서 일단 천명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요같이 요임금과 순임금을 따라서 모범적으로 천문학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런 권근의 발문을 통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그리고 조선 초에 천문학이 발전했었던 그 어떤 사상적인 배경, 이념적 배경이 이 발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지금 한 얘기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제 조선 천문학의 표준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조선 국왕의 권위와 상징, 정통성을 그 안에 상징하는 것을 담아서 그 안에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걸 뒤집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맨 가운데 부분인데요. 거기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게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을 볼까요? 이게 북두칠성이거든요. 이게 북두칠성이죠. 여기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거의 뒤집혀진 거죠. 위아래가 뒤집혀져서 아니 왜 있으면 그대로 갖다 찍으면 되지 왜 이걸 이렇게 돌려놨을까? 왜 돌려놨을까? 이거 디자인 하신 분들, 디자인은 비밀이더라고요. 기밀 사항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데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게다가 또 혼천이 아까도 그런 뉘앙스로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혼천 시계에서 혼천이 부분만 떼서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그 오해도 사고 뭐 그래 썼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혼천이 집회 도안이 공개되고 나서 중국인 네티즌들이 여기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2007년경에 그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것을 이제 캡처해 놓은 것에 의하면 이게 이제 중국의 모 사이트의 내용을 캡처한 것이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반발을 했죠. 왜 반발을 했나요? 혼천이는
혼천이는 순임금,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순임금이 성기옥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순임금이 만드는 성기옥형을 왜 니들이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성과물들을 유럽 사람들은 다 그리스인들만 자기의 조상이라고 여기면서 이제 추앙하고 그래야 되는 거랑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어쨌든 그렇지만 또 이 순임금의 혼천이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게다가 다른 거니까 사실 뭐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반발을 사실 만든 것도 어떤 트집거리를 준 것이긴 하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혼천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혼천이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혼천이는 처음에 이 순임금이 만든 거고요. 이게 처음으로 그림으로 나타난 거는 서경에 이 그림이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그림이 처음 나타나서 서경의 주석서에 이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계옥형이라고 돼 있죠. 같은 겁니다. 선계옥형이 혼천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이름을 선계옥형이라고도 하고 혼천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손님이 만든 혼천인 선계옥형이 이제 서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종합적인 관측 기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이 혼천이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을 들면 송나라 때 소송이라는 사람이 이런 혼천이를 썼습니다. 보면은 이 아래 이 기계 장치가 들어 있고요. 그 기계 장치는 이제 물을 동력으로 해서 만든 일종의 자동 물시계입니다. 자동 물시계이고 자동 물시계의 기계 장치가 이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혼천이 부분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미 송나라 때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동 물시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작용론은 사실은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그거보다 더 개량을 해서 발전시킨 자동 물시계입니다. 어느 순간에 장영실의 작용료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은 전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송나라 때 소송의 혼천이가 있었고요. 원나라 때 곽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혼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도, 황도, 백도가 다 하나로 뭉쳐져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관측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걸 가지고 관측을 했나?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불편한 건데요. 실제로 관측에 편하도록 이거를 개량을 합니다. 곽수경이. 그래서 그걸 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간이가 원나라 때에도 만들어졌는데 이 간이도 결국에는 혼천이의 그 계보, 혼천이의 개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수용해가지고 소화를 해서 그거를 이제 개량하거나 해서 만든 게 세종대의 그 관측 기구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종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홍의가 만들어지고 조금 전에 살펴본 이 간의가 만들어졌고 세종대의 간의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현재 이제 복원을 해 놓고 있고요. 거기 이제 작은 간의, 휴대용의 작은 간의도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복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와 별시계용으로, 그러니까 시계용으로만 개량을 한 게 일성정시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간이라든가 대간이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와 별을 관측해서 시간을 알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을 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해와 별의 좌표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해와 별의 좌표를 측정하는 게 바로 그게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별까지도 관측을 다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일성정시라고 하는 거는 별을 관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관측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좌표를 낼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시계, 해와 별을 관측을 통해서 시간만 알 수 있도록 개량을 훨씬 더 간편하게
전문용이죠. 시계 전문으로 개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유명한 자격루가 있는 거고요. 자격루와 함께 옥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옥루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시계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시계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루하고 그 시계 장치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격루를 만들고 나서 장영실이 이런 식으로 시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혼천이 부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혼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황도와 적도, 황도, 백도가 있잖아요. 적도라고 하는 거는 그게 별의 운행을 보여주는 거고요. 황도는 태양의 운행을 보여주는 거고, 백도는 달의 운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과 별자리들을 관측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혼천이면서 그걸 통해서 관측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아예 그걸 아예 해체시켜 버려가지고 이렇게 아예 뭐랄까요, 훨씬 더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훨씬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 운행들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혼천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이렇게 개량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옥루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세종대 이후에도 당연히 그 이후에 혼천이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민간에서도 교육용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게 이제 그런 간편한 혼천이들입니다. 보면 뭐 조잡하죠. 조잡하다는 건 예를 들어 정부에서 만든 혼천이들과 비교하면 조잡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에서 만든 거니까요. 왜 민간에서 이걸 만들까요? 왜 민간에서 만들까요? 뭔가 이렇게 웅얼웅얼 하긴 하는데 저한테까지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가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농사 짓는 용으로, 농사 짓는 데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셨습니다. 예? 점치려고. 예,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교육용이라고. 교육용은 서경에 있잖아요. 아까 그림 보여드렸지, 서경에 있잖아요. 서경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개 시경, 서경, 역경 중에 하나잖아요. 서경 딸딸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건 완전히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달프게 그 안에 천문학이 있네. 이거 참. 천문학이 있네. 그죠? 요즘 같은 문과만 가면 과학 딱 건너뛰어도 되는데, 옛날에는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서경의 맨 앞부분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서경 가르치려고 이 혼천이를 민간에서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죠. 힘들었겠죠? 자, 그 이외에도 이제 조선 후기에도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1660년대 이민철과 서은이 혼천이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1669년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는 혼천시계 맨 앞에서 보여드렸죠. 자, 그거를, 이 혼천시계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게 이제 이 만원권 지폐에 들어간 거고, 요게 이제 기계장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현재 뒷부분을 사진 찍은 게 옛날 도로집에 있는 사진밖에 없어서 제가 그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뒷부분이 훨씬 더 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걸 좀 잘 더 볼 수 있어서 더 유용하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현재 이게 이것도 복원이죠. 설계도라고 해야 되나? 설계도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탈진 장치도 있습니다. 탈진 장치가 있어요. 탈진 장치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탈진 장치인데요. 이 전체가. 그래서 탈진 장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째깍 하면서 그 째깍하는 그 이 시간 텀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탈진 장치거든요. 예, 그렇죠. 진자운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진자운동의 원리는 이제 갈릴레오의 원리인데, 갈릴레오가 한 건데, 그 진자의 원리는 그 추의 길이죠. 길이에 따라서 이게 어떤 경우든 빠르든 느리든 이 길이에 따라서 주기가 일정하다. 그게 이 진자운동이잖아요. 그걸 이제 갈릴레오가 했는데, 그걸 호이겐스가 시계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657년 이후에 이거를 이용한 시계가 만들어지죠.
그 전에도 기계 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기계 시계는 이러한 거를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기계 시계가 엉망이어서 거의 쓸 수 없는 정도입니다. 차라리 그냥 해보고 시간 아는 게 더 나은 정도로였는데, 이 탈진 장치가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계 시계가 조금씩 정확해지게 되거든요. 그 탈진 장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 장치가 있습니다. 15 장치는 요게 달려가지고 요게 이제 요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그거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겠군요. 보면 뒤에 이게 추가 있죠. 두 개의 쇠로 만든 추가 있습니다. 그 쇠로 만든 추가 무거우니까 천천히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의 무게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돌립니다. 그 전에 원래 혼천이는 수력에 의해서 돌리거든요. 자경로도 그렇고요. 다 옛날에는 수력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추의 무게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 추가 여기 달려서 쭉 내려가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탈진 장치에서 이것도 시간 텀이 정해지고, 여기과 연결된 요게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이걸 돌리는 거죠. 돌리면 여기에 이제 10회가 달려 있어서 10회가 돌아가면서 앞으로 나오면 여기에 이제 10회가 있어서 시간을 보여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여기 여기 사니까 여기 진짜겠네요. 그죠? 그 진씨가 보이는 것, 어렴풋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타종장치는 이제 요 종이 있죠? 요 부분에 연결돼가지고 이 타종장치, 종을 치는, 땡땡땡땡 치는 그런 게 타종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백도, 요 혼천이 부분은 적도, 황도, 백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백도에다가 저런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다리 위상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리 위상이 변하는 것까지도 저기서 구현을 해냈고요. 이게 이제 이 혼천이 부분에 대한 설계도, 혼천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혼천시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안에 보시면 그 안에 지구가 있죠. 이 지구가 이제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게 1669년이잖아요. 1669년에 지구, 이게 가능한가? 실제로 1669년에 송희영이 혼천이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하진 않아요. 대충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1669년에 송희영이 만든 혼천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게 대충 해놨는데, 그게 이거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꼼꼼히 해석을 하면, 이 안에 이러한 지구가 없습니다. 송희영이 1669년에 만든 그 혼천이의 요 가운데 부분은 평평하고, 거기 아까 옥루 생각하시면 되겠다. 옥루 그림 보시면 그 옥루 그림과 같은 거를 여기다가 구현을 놓은 걸로 그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독을 하면서 이게 이제 탈바꿈한 거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거는 제가 왜 혼천이만 갖다가 집어넣냐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불만을 여기다 써놨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장치가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혼천이만 딱 떼서 해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거고요. 이게 이제 그 구 안에 지구에 그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조그만 그 구에 이러한 지도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 지도에는 이 명칭이 다 있죠. 지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명들이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지명을 분석을 해보면 그 지명이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1830, 40년대에 썼던 지명들이 이 세계지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 혼천시계는 1830, 40년경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그 공식 그거는 1669년이고,
그래서 이게 국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논란이 현재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월 오봉도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과학을 해야 되는데 왜 1월 오봉도를 하나? 이거 프린트물에 뭐 있으니까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과학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뭐 인류학이나 민속학이나 하시는 분들은 전혀 과학하고는 관련을 안 짓겠죠. 근데 저는 이게 과학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요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여기 그림이 훨씬 더 많죠? 그림이 많죠? 감상할 그림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식 이 박물관에 되어 있는 뭐라고 하냐 해제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음양오행을 통해서 천진만물을 다스린 존재의 왕의 존엄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 뭐 그 이상 뭐 큰 연구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좀 멀리 돌 겁니다. 우회를 할 텐데요. 멀리 우회를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길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시대의 세계 지도들을 쭉 한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천하도입니다. 세계 지도라는 말은 옛날에 없습니다. 그게 요즘 만들어진 말이에요. 월드맵을 번역한 게 세계 지도죠. 옛날 용어는 천하도입니다. 천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천하도라는 말을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 또 세계 지도를 요즘에 쓰니까 그렇게 따지면 과학도 그렇죠. 과학이라는 게 사이언스의 번역어잖아요. 옛날엔 과학이라는 말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조선시대의 천하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는 겁니다. 이건 1402년 이것도 1392년 조선 세워지고 나서 10년 만에 만들어진 거죠. 이런 그림입니다. 한반도가 있고요. 거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이쪽이 뭐 동남아겠고요. 이게 이제 일본이겠고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기가 인도쯤 되는데 인도가 굉장히 좀 무시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아프리카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 이런 지도가 1402년에 만들어져서 세계 지도학계가 굉장히 주목을 한 그러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세계 지도입니다. 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이고요. 권군 주도로 이제 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들어졌고요. 모사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 없다니까 1402년에 만들어진 원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후대에 모사한 것들이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그 4개가 모두 일본에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거는 그 4개 중에 하나인 류코쿠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용곡대학 류코쿠 대학가 소장하고 있는 거를 이 지도학자가 직접 가서 모사해 와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규장각에 있는 이거는 이제 2번 모사한 건가요? 2번 모사요. 일본에 있는 거는 그것도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한 15, 16세기쯤일 겁니다. 15, 16세기 때 일본에서 일본에서 모사된 건지 아니면 뭐 모사된 게 일본으로 건너간 건지 사실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본에 있는 모사본을 또 모사해 온 것이죠. 최근에 90년대에 한 것입니다. 자, 140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1400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 지도다라고 세계 지도학계가 인정을 한 지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유럽의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 칼라로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려놓고 있고요. 정밀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인 거죠.
기독교적인 종교에 입각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항상 중심이고 대부분의 지도들은 예루살렘까지의 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가 그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이런 거다라고 그 길을 소개해놓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지도를 T5형 지도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지중해인데 지중해가 T자처럼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T자이고 전체가 이렇게 원형, O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T5형 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유럽의 1402년경의 지도들인데요. 이게 1409년입니다. 1409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2세기경이라고 2, 3세기경에 추정이 되는데, 그때 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가 1409년에 발굴이 됩니다. 우리가 서양사를 보면 르네상스가 있잖아요. 르네상스가 뭐죠?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둠의 시대였던 지식의 차원에서 지적으로 어둠의 시대, 목매한 시대였던 긴 중세가 지나가고 12세기 때부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원전들이 발굴이 되거든요. 그게 한 14, 15세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근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의 재발견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세기경에 있었던 톨레미의 지도가 1409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면서 이게 그 지도인데, 약간 다른 이런 지도이기도 하고, 이 지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를 해서 비로소 이제 요즘에 볼 수 있는 그런 지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40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402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는 이 혼혈강 역대 국도 지도랑 비교가 될 만한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우수한 지도다라고 해도 누가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천하고금 대충팔람도, 이건 1666년에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서양식 지도, 그 다음에 나오는 서양식 지도들이 1602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조선에도 소개가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식 세계 지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이러한 지도가 1666년경에 만들어졌었습니다. 이것도 세계 지도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세계 지도냐라고 하겠는데, 세계 지도라니까 세계 지도는 벌써 서양식 이게 사고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천하도 이것도 천하도인 겁니다. 천하도. 물론 중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중국 이외에 당시에 알고 있었던 천하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주변에 있는 거죠. 주변에 그 아래쪽이라든가 그 위쪽이라든가 당시에 알고 있었던 천하의 지명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하도다라는 거고, 지형지세가 무시됐죠. 지형지세가 무시됐습니다. 이거는 그러한 이 세계관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의 목적은 정확한 지형지세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화이론적 세계관을 그 안에 담은 그런 천하도입니다. 화이론이라고 하는 건 중하와 오랑캐죠. 그러니까 중하와 오랑캐를 명확하게 이 한 지도 안에 구분해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다 중국을 할애를 해서 중국의 지명, 이게 중간중간에 여백에 다 지형지세를 그릴 곳에다가 이 기록을 써놨잖아요. 그 기록이 바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뭐겠습니까? 중화의 역사 문화인 거죠. 그러한 지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1666년이면 이미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오랑캐잖아요. 오랑캐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역사 문화는 전혀 없이 과거인 명대의 지리정보가 기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통들이 이 안에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라파국 이마도와 같은 유럽의 지명도 그 안에 담겨 있기도 하고요. 자, 이건 이제 이 조잡한 지도, 그러니까 이 천하공 대충 편란도의 조잡한 형태,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도들로는 이제 서양식 세계지도입니다. 서양식 세계지도. 1602년에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와서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 지도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게 한 면이 병풍이거든요. 병풍이니까 8폭 병풍이죠. 8폭, 이거는 이제 조선에서 만든 건데요. 조선에서 만든 거고, 원래 마테오 리치가 만든 건 6폭 병풍으로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이게 이제 이 6폭으로 만들었던 이 고려망국전도를 이제 현재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복원해 놓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1603년 만들어지고 나서 1년 만에 이것을 조선에서 이제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해서 감상을 했겠죠. 감상을 하고 만들어진 건 1708년에 정부에서 만들어서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본 거죠. 오른쪽이고 이게 이제 왼쪽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좀 있다가 1671년이죠. 고려망국전도가 1602년이니까 한 70년 이후에 지나서 페르비스트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선교사가 만든 고려전도, 아까랑 다르게 두 개의 원에 각각 나눠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건 이제 조선본이죠. 조선에서 그걸 그대로 모사를 해서 18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중에 목판 6개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도 보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앞에 지도를 보면, 앞에 지도가 이제 혼일강 역대 국조지도와 천하고금 대충 편람도라고 하는 전통 천하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서양식 세계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두 개의 천하도가 조선이라는 한 공간 안에 병존해 있습니다. 병존해 있습니다. 두 개가 경쟁하는 거겠죠. 경쟁하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전통과학과 새로운 서양과학의 경쟁,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패러다임이 부딪혀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천하도는 그래서 평평한 땅이죠. 지구설이 아니고요. 평평한 땅입니다. 우리가 천원지방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평평한 땅이고, 그리고 중화주의적인 직방세계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건너뛰긴 했지만 중국 중심의 작은 좁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 중심의 좁은 세상. 아까 천하고금 대충 편람도를 보면 중국이 전부이고 중국 주변 그 지리만 담아놨잖아요. 그게 직방세계입니다. 좁은 직방세계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새로 들어온 서양식 세계도는 이제 지구죠, 지구. 둥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광대한 세계, 아주 넓은 세계. 그리고 땅이 둥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뭐 그런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고, 이게 이제 경쟁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 경쟁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면, 당연히 전통 천하도는 사라지고 서양식 세계지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역사다. 이게 발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역사관, 시각하에서 이 경쟁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세계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지지하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소위 실학자. 이 서양식 세계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한 사람을 옛날에 우리는 실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실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실학자는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야, 이 성견지만을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보는 눈이 있는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 이렇게 받았고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이 수구적이고 보수적인, 고리타분한 이제 주자학자. 이렇게, 지탄을 받았는데, 그게 과거에, 우리들의 과거의 시각이었고요. 요즘에 아마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자, 서양식 세계지도 새롭습니다. 그렇지만 당대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광대한 세계를 담았지만 너무 큽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실제로 거기에 경험해본 게 하나 거의 없잖아요. 중국과 그 주변 외에 그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아프리카 그 존재하는지조차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누가 가본 사람도 없고 믿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중화적 세계관을 무력화하는 불온한 내용입니다. 중국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중국과 조선이 전체 세계 속에 보면 하위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이게 초라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이념적으로 불온합니다. 경험적으로 믿을 수 없기도 하지만 이념적으로 불온하다. 그리고 둥그런 땅, 지구설이죠. 지구설. 이 지구설은 더더구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상식적인 감각 경험하고 너무나 맞지 않으니까. 지구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서 있는 이 요거의 정반대면에 사람이 똑같이 거꾸로 붙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실제로 지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너 천장에 붙어봐라.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구설을 받아들인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 거죠. 게다가 둥그런 땅은 또 중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나 찍으면 거기가 중심인 거니까. 중심이 없는 세계는. 중심이 없는 세계는 뭐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고, 그거는 문명과 야만의 구분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사라지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사라진다는 건 그게 야만인 겁니다. 그게 말세인 겁니다. 그게 말세.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육아 지식인들은, 대부분의 육아 지식인들은 이 서양식 세계 지도는 흥미롭다, 재밌네? 이러면서 그냥 유희거리로만 바라볼 뿐이었고, 그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열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믿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그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자, 그렇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존이물론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존이물론. 놔두고 논하지 않는 겁니다. 놔두고 논하지 않는 거. 왜 놔두고 논하지 않느냐? 그거를 부정하기에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맞다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부정의 증명도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존이물론의 태도를 취하는 게 육아 지식인들이 갖는 지적 정직성입니다. 그게 지적성입니다.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 맹자의 말이잖아요. 그겁니다. 존이물론의 태도. 이게 일반적인 지식인들의 사고인데요. 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식 세계지도가 그럼 승리를 했느냐?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양식 세계지도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건 서양식 세계지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대체되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19세기까지. 그러니까 1602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도 서양식 세계지도가 전통 세계지도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통 세계지도로 그냥 갔느냐? 그렇지는 않고 새로운 지도가 탄생을 합니다.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와 같은 천화도입니다. 명칭은 천화도인데 일반적인 천화도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원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형 천화도라고 불러줍니다. 요즘에 불러주는 이름인 거예요. 정식 명칭은 천화도. 자, 이런 게 있죠. 보면 중국의 안쪽에 대륙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국이 있죠. 중국은 빨간색으로 특별한 곳으로 표시를 했죠. 중국 주변에 오악이 있습니다. 오악. 5개의 신령스러운 산이죠. 오악이 있습니다. 태산, 숭산, 형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선도 있고요. 여기 일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류구국이라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류구국이 있죠. 나머지 것들은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지명들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지명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지명들이 보면 한 140, 50개 있습니다. 지도에 따라서 그 개수는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고리 모양으로 대륙이 있고요. 대륙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또 이 나무가 있고, 밑에 산도 있고, 왼쪽에도 보면 나무가 있고, 산도 있고, 거기에 써 있는 게 보면 1월 출,
이쪽에는 1월 7월 해와 달이 뜨는 곳이라는 얘기죠. 이쪽에는 1월 2 해와 달이 지는 곳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전체를 원형으로 둘렀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럼? 옛날에 천화도에는 없는 거죠. 옛날에 천화도는 네모나게 그렸고, 네모나게 그린 곳에 뭐 빈 곳이 있나요? 사실 세상 전체를 담지도 않았었죠. 그렇죠? 옛날에 천화도는 세상 전체를 담지 않고 중국과 그 주변 알고 있는 곳만 담았죠. 그래서 그 바깥에, 지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면 바깥도 사실은 세상이에요. 거기도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 원형 바깥에 공백이 있거든요. 이건 뭐겠냐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뭘까요? 예? 바다요? 나가면 물로 떨어지나요? 뭐라 그러십니까? 예? 하늘. 예, 하늘입니다. 박수.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저거가 나올 때는 지구가 동물다는 거를 알게 된 건가요? 아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뭐 또 좀 이따 나올 이거 정확 저기 뭐죠? 요점을 잘 간파를 하시고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 그림은 천원지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지구설일까요? 지구설 같습니까? 여기가 하늘이고요. 이 안에가 땅입니다. 그러면 이거 둥그런 원이 모양이 땅의 모양인가요? 하늘의 모양인가요? 하늘의 모양. 네, 하늘의 모양입니다. 하늘의 모양입니다. 이 세계지도는 모든 천하를 다 그린 거예요. 모든 땅을 다 이 안에 담은 겁니다. 땅의 끝까지 그린 거예요. 땅의 끝까지 그린 거고, 그 땅의 끝을 하늘과 접하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이라고 하는 거는 땅과 하늘이 접하는 거를 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 바깥에는 하늘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땅이 땅 전체가, 그러니까 구형이라는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평평한 땅인 거고요. 그 평평한 땅이 무한히 뻗어나가서 그 끝이 원형일지 사각형일지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평평하냐 구형이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평평한 땅이고, 그리고 둥근 거는 하늘이고, 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위에가 좀 잘렸군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원형 천화도라는 건데요. 조선 유일의 세계지도입니다. 조선 유일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유일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표현이 세계 유일이라고 되어 있군요. 세계 유일의 천화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겁니다. 조선에만 있는, 조선에서만 만들어진 천화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17세기 이후에 등장합니다. 17세기 이후에는 여러 지도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그러니까 작은 규모죠. 병풍으로 만드는 큰 게 아니라 작게 만들었는데 그 첫 페이지에 이 원형 천화도가 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전통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고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도가적이고 신선적인 지리 정보들, 그 세계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1월이 해와 달이 뜨는 곳이라는 유파산과 부상도 이게 보면 아까 그림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전부 산해경이라든가 회남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적 계열의 지리 책들이거든요. 산해경과 회남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리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0여 개의 지명 대부분이 다 상상 속의 지명들이거든요. 그것도 재밌습니다. 보면 여인국, 대인국, 불사국 뭐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게 바로 이 산해경과 같은 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심이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또 서양적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적 요소들. 아까 원 바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늘인데 땅과 하늘을 하나의 지면에 동시에 그리는 것. 이것도 서양적인 겁니다. 아까 고려만국지도를 보면 고려만국지도가 원형으로 그려졌는데 그 원형 바깥이 있잖아요. 그게 하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 이것도 서양적인 요소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땅이 광대해진 거. 광대해진, 이게 다 서양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버전들이죠. 원형 천화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시면 한두 개씩은 꼭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그림이 다 다르죠. 뭐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도 있고, 이거는 뭐 목판으로 해서 막 찍어낸 것 같죠?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도 경도를 것처럼 그려놨어요. 이거는 서양 세계 지도를 흉내낸 거죠. 이런 그림이 재미있는 겁니다.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은 자기가 원형 전화도를 이제 그렸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양식 세계 지도하고 원형 전화도하고를 같은 거로 보는 거죠. 같은 거로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박에 줄 긋듯이 위도와 경도를 그려 넣은 거죠. 자, 천화도.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하고 기이한 천화도다.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 불가능한 서양식 세계지도를 접한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 동양적 전리를 찾아서 재구성한 상상의 세계지도 또는 상상의 우주지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로 조선의 유학자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지도의 중심이 그렇게 그 선배와 동료들이 부정하던 도가적이고 신선적인 세계를 그 안에 담아냈다라고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도책자의 첫머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 지도책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유학자들이 흔히 들고 다니던 책입니다. 그게 현실인 거예요. 유학자가 만든 그 천화도와 안에 이게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유교적 세계관하고 거리가 먼 도가적이고 신선적인 세계관을 담겨있는 그 지도가 유학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도책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조선사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이 유교의 나라 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반쪽만 진실인 거죠. 반쪽만 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온데오운 텀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결국 서양식 세계지도라고 하는 이질적인 세계지도죠. 이질적인 세계지도를 접하고 나서 그거를 해독을 하는 거거든요. 조선의 지식인들이 해독을 하면서 어떻게 해독을 했느냐? 내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양식 방식이 아니라. 근데 당연히 중국에 1602년부터 들어온 마테오 리치와 같은 예수의 선교사들은 중국에 왜 들어왔겠습니까? 그렇죠. 선교를 위해서 중국인들을 전부 다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개종시키기 위한 방법이 과학이었어요. 과학. 그래서 이제 고려만국전도와 같은 세계지도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 거거든요. 황제에게 바치면 황제도 나한테 넘어갈 거다. 나한테 설득당해서 기독교를 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 같은 차원에서 과학서들을 번역을 해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설도 전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전해진 이 세계지도와 뭐 지구설을 접한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럼 예수회사들이 원했던 대로 서양의 방식으로 그걸 이해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미안하지만 19세기까지 그렇게 안 했다. 내 방식대로 계속 했다. 예수회사들은 실패인 거죠. 자, 유백규의 천화도라는 건데요. 이것도 재밌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백규는 호남 실학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호남 실학자가 그린 원형 천화도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각형으로 그렸잖아요. 원형으로 그리지 않고 사각형으로 그렸어요. 아마도 제 추측에는 유백규가 호남 실학자지만 당시에는 이제 서울하고 지방하고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 지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학식 깊다 하더라도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실학자로 알려진 유백규만 하더라도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 정도로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백규는 이 원형 천화도를 어딘가에서 보고 와서 자기 집에 와서 이거를 이제
자기 머릿속의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원형으로 그리지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고정적인 관념으로 사각형 안에 그려놨고요. 게다가 제목을 이마두 천하도라고 달았습니다. 이마두 천하도. 이마두가 누구냐?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천하도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고녀만국전도라는 얘기예요. 제목이 이마두 천하도는 번역을 하면 고녀만국전도라고 제목을 다른 겁니다. 원형 천하도를 자기 기억에 의해서 이렇게 모사해서 그려놓으면서 고녀만국전도라고 그려놨다라는 거죠. 그게 뭘 말하겠습니까? 호남 철학자인 유백등의 머릿속에는 고녀만국전도와 같은 서양식 세계지도와 원형 천하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같은 거라는 얘기죠. 같은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멀리 돌아와서 다시 1월 오봉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오봉도는 이 천하도 안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게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있는 것이고요. 해가 지는 곳에 있는 나무와 해가 지는 곳에 있는 나무들이 양옆에 있고요. 그 안에는 5개의 봉우리는 중국 옆에 있는 오악입니다. 오악입니다. 그리고 이 대륙들이 그 사이사이에 바다가 있죠. 이게 다 바다거든요. 안쪽 바다, 바깥쪽 바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다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형천하도가 이 중심 세계관이 도가적, 신선적 세계관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는 핵심적 구성 요소가 1월 오봉도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민화라고 하는 화풍으로 그랬다. 결국 1월 오봉도와 원형천하도는 동일한 우주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같이 1월 오봉도는 그것이 담고 있는 우주와 세계인식은 이와 같이 신선적 세계관, 그리고 민화적 기법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게 아까 도록집에서 봤듯이 근엄함을 표현하는 조선 국왕의 어떤 상징, 권위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는 거리가 멀죠. 게다가 이거는 17세기 이후에나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오봉도는 17세기 이후에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극에서 조선 초에 세종대왕 뒤에다 갖다 놓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극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17세기 이전에 1월 오봉도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 초부터 그냥 구분하지 않고 왕이면 모두 다 1월 오봉도를 갖다 놔요.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에는 없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원권 집회를 통해서 조선의 이제 전통과학, 전통 천문학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약간 좀 삐딱하게 살펴봤죠, 제가. 역사학자는 이렇게 삐딱해야지 이렇게 좀 칭찬하면서 살펴보는 거는 이거는 뭐 별로 이렇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담겼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아쉬운 게 천상열차 분야도 이게 뒤집어져서 담겼죠. 뒤집어져서 담겼기 때문에 이제 이거 뭐 옛날로 치면 왕권보도가 아니냐. 1월 오봉도 세종대에 없었다. 혼천시계에 봤는데 아까 뭐 혼천의 부분만 딱 떼서 본 게 불만인 거죠. 괜히 쓸데없이 혼천이만 떼서 담아가지고 뭐 중국 쪽에서 반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 아시죠? 본산 천문대 망원경 이것도 이제 세계시장 가면 중급에 불과하다라는 것 이것이 저의 결론이라면 결론 뭐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